일단은 저기 뭐야? 책이 왜 다르죠? 이 책이 속이 이렇게 생겼나요? 근데 이거 처음에 추천은 우리 방 의견 뭐한 1년 반 전에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살았어요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읽고 그거 정말 책 너무 좋다고.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1년 아니에요. 내가 1월 20날 샀으니까 그럼 1월에 와서 1월에. 말씀하셨어요. 막 아티셔가 사진 완벽한 날이. 왜 써야 되죠? 저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추천 안 샀다고 했어요. 써놓은 거예요. 보는 글씨요? 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막 써놓은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자님한테 우리 언제 만났었지? 우리 독일문학원에서 만났을 때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왜 추천했냐고 중간에 한번 만나서 아 우리 저자님 강의 갔을 때 안 오셨었구나. 그 전시도 되게 이거랑 연결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떠나서 그래서 이거를 왜 추천했냐 안 그래도 그때 너무 얘기해갖고 이거 사놨었고 이거까지 읽게 됐는데 그랬더니 머리말을 봤다는 거야. 머리말이 너무 좋아서 진짜?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사자가 많아요 지금 세상에. 심지어 이 책을 모임에 가져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샀지 그날 그 자리에서 너무 바로 샀지. 책이 좋았고 이 책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하면서 설명을 쭉 길게 되게 자기 자기 머리말 하나 그래서-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썰을 풀어서 우리 영업당한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책 정도 읽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 책을 샀잖아요. 저도 사놓고 비닐 안 까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의 얘기 하나도 머리말만 읽고 그렇게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우리 역시 기자님들이 그렇게 기자님이 머리말이랑만 보고 책 소개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와, 언제 그 다 읽고 책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그 어때요? 엄청난 능력인 거지 그게. 안 읽어본 책도 읽어본 것처럼. 응. 근데 이거 뒤에 후기는 보셨을 텐데 후기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앞이랑 몰랐었어야 돼. 후기랑 두 개를 읽긴 했었어요. 후기에 이때까지 계속 처음부터 이해 안 갔던 자본주의 다- 리얼리즘이 다 설명돼 편한 있어요. 말로 설명이 돼 있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왜 앞에 있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은가? 그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읽으세요라고 이 누가 얘기 안 저자는 해줬어? 약간 그러니까 주름에서 벗어나 있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글을 한 토막토막씩 쓰면서 이게 정립이 되어 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블로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블로거인데 왜 블로그라는 걸 선택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적 매체로서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그리고 잘 읽히면은 자본주의 같아서 잘 팔려고 잘 읽히게 쓴 것 같아서 일부러 어렵게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 근데 음.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그래서 매끄럽게 설명하면 안 돼. 이만큼을 다 넘어가야 어쨌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 책 사실은. 그래서 저 처음까지는 완전 이해가 안 가고 막 철학적인 게 너무 많이 근데 나오고 한 너무 4, 많은데 5부터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개안 중간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래서 이 책 많이 팔렸겠다. 그래서 사진 읽지 않았겠지만 비늘 안 깠을 거. 근데 K-펑크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두 권이니까 두꺼워요. 나 그 표 살까 말까 했는데. 근데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 그건 아직 안 샀는데 이 책은 확실히 에센스 정수가 다 들어있는 그 제일 중요한 맞아. 책이어가지고 이 책은 많이 사보는 것 같아요. 이세도 찍었던데 이슈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2세면 대단하지. 2판이야. 이게 우리가 심지어. 보기 2판이. 의외로 많이 샀구나. 책이 일단은 작고 만만하게 봤죠. 그쵸. 아 표지도 좀 이쁘고. 제목대로 이거죠. 대안은 없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거 선택했던 이유만 간단히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여러 책들이 있고 생태책도 있고 뭐 환경과 관련된 책도 있고 건축책도 있고 역사책도 봤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전국에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네. 이 시장 상황에서 건축가들이 활동을 해야 하고 우리는 여튼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의 역사나 현재 상황에는 이게 다 맞물려져서 건축만 따로 떼어놓고 되게 형이상학적인 세계인 것처럼 말할 수 없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의 건축을 생각하거나 지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저희 그 여러 차례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내렸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자본주의 책을 몇 번 이야기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맞아. 저도 저도 그거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책방에 갔는데 이제 여행 갔다가 서점에서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한번 읽어봐야 되나 하고 들었었어요. 그때 아마 대단한데. 함주희님인가
얘기가 주인님도 무슨 책이 있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얘기해 버섯. 주셨거든요. 아, 세계 끝에 버섯. 세계 끝에 버섯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얇으니까 이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행 갔던 날 그날 밤에 이 책을 앞부분이랑 내가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앞부분이랑 뒤에 후기가 있길래 그걸 먼저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었고 대안은 없는 거구나. 근데 아. 지수님 제 반응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캐릭터다. 딱 저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너무 서로 많이 안 나. 하여튼 뭐 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저한테 준 어떤 영감 같은 게 되게 자본주의 사회 2008년에 이렇게 기술했다는 사실이 이 15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약간 예견처럼 썼는데 그게 되게 많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튼 건축을 하는 우리도 혹은 그냥 이 시대의 우리도 노동자로서 살고 있으니까 나 이 책이 너무 와닿게 느껴져서 같이 읽어보면 뭐 직접적인 얘기 아니라도 뭔가 되게 우리가 궁금했던 지점을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약간 피고인의 진술 같았어요. 최후 변론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맨날 도시랑 환경이랑 어떤 사회 문제를 얘기하다가 건축이 도시 얘기가 아니라 도시 얘기가 사회 문제로 되잖아요. 그 결론은 그래 자본주의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념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항상. 그 인규님이 그 독일문화원에서 했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제목이 대안은 없는 거였는데 그냥 그때의 대안적 삶을 위한 그런 건데 그때의 결론은 이제 괄호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빠진 거죠. 그냥 대안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의 결론은 약간 중꺾마.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약간 우리가 계속 이런 걸 정신이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야 한다. 근데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 제가 이해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그 얘기하는 것조차도 자본주의고 어쨌든 그 틀 안에 있으니까 단념하게 되는 그 현상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인데 어쨌든 거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시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와 되게 지금 읽고 있는 거랑 저게 되게 맞다. 사실은 그거 끝나고 읽었지만 그 지나서 읽었지만 이거랑 되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토론이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이 책 같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다. 사실은 그게 매끄럽게 막 진짜 막 Q&A 되면 그거 되게 자본주의 같다.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이 체제 안에 있으면서 체제 밖을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짤뚝짤뚝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활동. 저는 약간 뭐 교회를 다니니까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어쨌든 이런 체제 밖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활동 같았어요. 저는 이 책을 약간 읽는 게. 그 뭐죠? 그 되게 유명한 영화 뭐죠? 그 모두가 관찰하고 알고 보니 다 몰래 카메라였다. 그 영화 뭐죠? 트루먼 쇼. 그 트루먼 쇼가 자기가 쇼인 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트루먼이 이걸 쇼인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되게 성공하고 잘 살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정돈된 자본주의 사람. 그리고 성공의 시대가 지냈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 그 기간 자체가 너무 다 모두에게 허구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성공은 뭐가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체제 밖을 생각해 본다? 약간 저는 그런 시도가 있는 굉장히 실험적인 책이었구나. 이 책이 읽고 나니까. 이 안에서는 뭐 레퍼런스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뭐 들레즈 가타리 막 이런 무슨 리비도? 그런 말이 있었어? 막 약간 무슨 되게 막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실물하고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사람을 혼돈스럽게 하지만 약간 저는 큰 틀에서 이 책은 그런 책이다.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 그런 활동이다. 지금 살아계신 분 아는 것 같아.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뒤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책만 소문 알겠어요. 모든 책을 서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문 되게 평가하잖아요. 서문부터 시작하고 서문을 평가하고 서문에서 투덜거리고 이러거든요. 이 책만 서문을 알겠었어. 이 책은 서문이 진짜 이분 서문인데 그 부인 서문도 있고 이 판이 나오면서 돌아가신 그 사연 이후의 삶에 근데 이제 그게 이 책에는 좀 필요했던 내용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분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는 근데 이 사회 책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의 결국에 체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체제에 살아야 되잖아. 그거에 나는 현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돌아가신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줄기가
정신 그 병리적 현상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사회적 비용을 이걸 계속 고쳐나가면서 맞아. 우리 체계 괜찮은 거야. 아픈 너네가 이상한 거야. 너네 고쳐야 돼. 약간 이런 식의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 사회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사회의 현상도 사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한 모습이니까 뭐 희생당했다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튼 이 문제 안에 이분도 있었던 거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내든 사람 같은 느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왜 이 세계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 뭐 이런 질문으로 지금 이런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바깥의 세상으로는 뭐 우리가 갈 수 없나? 대안은 없나? 이런 걸 계속 모색하면서 썼는데 이제 그 분노와 뭐 어떤 절망, 우울 이런 것은 이런 기본대로 놔두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지적인 책을 써 내려간다는 게 나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한 불만 있잖아요. 왜 아무리 이래도 우리는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함을 가지게 되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 영위해야 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안 만들고 그냥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삶을 더 추구하고 쾌락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희망을 찾고 그냥 그런 이 현상 자체가 이렇게 사회학자나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큰 차원의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나 어떤 이론적 토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속 사회적 현상으로만 계속 보고 되게 진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큰 덩어리 안에서 줄기를 짜주고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분명히 다른 거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앞부분에 세 가지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다른 거라고 정의를 한 부분이 저 되게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있을 때만 해도 대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지? 그리고 그 모더니즘도 어쩔 수 없이 결부되어야만 했다. 포스트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아예 제너레이션이 달라졌다. 기반이 다른 세대가 탄생했고 이제 그들이 주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구시대의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리얼리즘으로 우리는 이걸 명명해야 하고 이 안의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라고 정의한 부분이 전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68혁명 세대가 어쨌거니 뭐 이런 얘기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돌려서 썼고 다이얼 눌러서 썼고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거 잘못 누르면 안 되는데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다른 세계에서 사고하고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현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가면 뭐 제가 읽은 데까지 생각할 때 뭐 쾌락 추구하고 개인이 개인으로 삶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런 뭐 엠포 세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부모한테 기생해서 밥 먹고 살고 그냥 집에만 있고 핸드폰만 보고 또 먹고 아침에 시킨 거로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뭐 그냥 대충 정말 먹고 사니즘만 딱 추구하는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이런 자극과 쾌락 안에서 안주하고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모습을 이 사람이 불과 이제 15년 전이긴 하지만 다 이제 예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했었구나. 그게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이렇게 딱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짚어줬다는 사실이 좀 놀랍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되게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는 않고 바깥 세계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점점 그런 것이 좀 드물어지는 느낌이 들고 어디서 그런 글을 봤어요. SNS 없는 사회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우리도 사실 좀 거의 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 SNS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었었는지조차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해지는데 너무 당연하게 요즘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이제 집에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중학생들의 인간관계 뭐
이런 뭐 SNS, 인스타그램 사용 이런 걸 보면 와 진짜 아예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도 이렇게 생각 이분은 네, 바로는 아니었어요. 2011년이었던 것 같아. 네. 몇 년 후에. 네. 책 이거 잘 되고 막 이런 건 그러니까 아니서. 되게 약간 의외 시점에 어. 자기가 원래 이렇게 대학 같은데 정규 자리도 없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평생교육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잘 잡아가는 시점에 갑자기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쏟아 자본주의 성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약간 그런 그 괴리를 어떻게 어떻게 왜 극복할 뱅크 수가 씨가 없었던 무슨 뭐 캐피탈리즘 디스트로이 티셔츠 파는데 그 티셔츠가 있어요. 자본주의 파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얘기를 해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약간 그거를 또 스스로 비꼬는데 또 그 전시가 자본주의야. 아, 약간 계속 이제 그것의 순환이거든. 이 체제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리얼리즘 이 얘기를 계속 쓰는데 이걸로 성공해서 책이 팔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체제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일 것 같아. 처음 진짜 책에서 해보자. 저는 처음에 진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커트 코베인 얘기 나왔을 때 커트 코베인이 이렇게 뭐 저항을 얘기하다가 근데 너무 성공을 하니까 이게 또 이 괴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자살했을 거다 약간 거기에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 책의 저자도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약간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이거에서 결국 나도 그 안에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이거를 막 아무리 잘 알리고 해도 그냥 그 체제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너무 소름 끼치게 끔찍하겠다는 생각을 그 대목에서 조금 공감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깊은 우울증에 자살을 하셨구나. 이 책과 이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이거를 이 책을 읽고 다 깨달았어도 우린 벗어나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안은 없는가 했는데 대안이 없네. 없네. 대안이 없다.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저는 희망이 항상 이 자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반하는 얘기를 할 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그거 사서 투자해야지. 맞아, 뭐 맞아. 아직도 그거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누가 바보야 여기서?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 사유를 한다거나 문화적인 수준이 있다거나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야? 아니면 자본주의 관점에서 빠른 걸 캐치해서 자본주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게 더 높은 거야? 우위를 따지자면? 맞아. 약간 그런 생각에서 반감이 누구나 들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아예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던 거면 내가 약간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 밖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너무 그거를 자기 지식이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는 20대 애들 중에 근데 우리는 이런 갈등이나 있고 고민이나 있고 어쨌든 사유와 정체성 옛날에 양심 우리 한강 작가 단어 좋아하는 단어 양심 그래서 진짜 막 그런 것들 단어가 이제 아예 없어졌고 요즘에는 그냥 진짜 뭐 매출이 인격이다 뭐 돈이 짱이다 돈이 사랑이다 뭐 돈 가는 곳에 사랑이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옛날에 웃기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리얼 진지해요. 네, 진지하게 자본주의 퀴즈라는 말 있잖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의 작년에. 그래서 그게 우리는 약간 웃기려고 뭐 삼성이나 카카오 주식 사주세요 엄마 약간 이런 게 웃기라고 했는데 걔네는 진짜 그것이 가치인 거예요. 아예 그 비교 대상도 없고 그것이 혀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안은 없는 가인데 어쨌든 이런 책으로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 되게 사실은 그때 우리 도리모라서 회의라고 대안 없다 열심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중국만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정신 그냥 차려 그냥 개인이 정신 차리자 이거밖에 없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가라도 약간 위로 사실은 서로 위로를 하는. 그래서 뭐 대안을 자본주의 말고 사회주의로 바꾸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 자각할 수 있는 거? 약간 난 그게 대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껴요. 예를 그렇죠. 들면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뭔가 정신없이 바퀴가 돌아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때 뭐 도서나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거면 자본주의를 비판한다거나 대중문화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희망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렇지. 그래서 뭐 톤이 달라졌구나. 그거에 대한 톤이. 뭐
대중문화 아니면은 뭐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전부가 아니고 근데 미디어 비판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90년대 말에서 00년 초반 이럴 때 그런 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계하자, 정신 차리자 이런 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그냥 다 이렇게 그 세계 안에 갇혀 이렇게 더 몰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그게 다 덮쳐버린 것 같은 느낌? 그전에는 약간 목이라도 간당간당해서 자본주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에 그냥 다 갇혀있는? 근데 이제 우리 그거를 자각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랄까 아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뭐 이런 세계가 있지 저건 다 이제 뭔가 허상이야 라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거기에 이미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넘어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뭐 사회운동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되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자본주의 리얼리즘 자본주의 비판하는 책이고 그런 책이지만은 예를 들면 그때 임균님 말씀해 주셨던 정의원 작가 뭐 당신도 느리게 나야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보면 저속노화를 얘기하지만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너무 자본주의에 빠져서 그런 속도와 그런 뭐 소비재 남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사람들 피폐하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딘가 지금 골마가고 있는 거를 자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를 얘기하는데 직접적이지 않아. 근데 그 목적은 빠져 있는데 그게 약간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들이 그런 식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당연히 매몰되는 거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각하는 사람들,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들린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자각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에 와 있는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68혁명이나 이런 어떤 세대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서 이 체제를 바꾸자.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그것들은 다시 오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 사람은 더 절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책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책들이 한편 뭘 비판받냐면 사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지치는 건데 막상 사회 구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명상이라든지 개인의 뭐 성찰 아니면은 개인이 그냥 내가 나 지켜야지 누가 날 어떻게 하겠어 이런 투에 이런 것들이 너무 뭐 피상적이고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 더 윗단계의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뭐 목소리를 내면 이거 바뀌기나 해? 하는 무기력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맞아. 자본주의라는 이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유일한 유일한 시스템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 자본주의밖에 이전에 없으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사회주의는 지고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남았는데 그럼 그 다음 상태에서는 그럼 여기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모순에 대해 얘기할 건가 어떻게 뭐 방법을 찾을 건가라는 도구가 없어지니까 이 작가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뭔가 정말 더 처절하게 해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근데 엄청난 무기력을 그러지 느꼈을 것 않았을까.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현실 속에서도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기대치가 높았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희망처럼 이게 확 바뀌길 바라는 나는 것 기대치가 같은데 엄청 낮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고 사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희망이 컸던 사람인 거지. 지금 네, 4챕터에는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하고 부분부분 자식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영국에도 그렇대. 너네만 그런 거 아니래. 이러면서 제가 문해력 떨어지는 거. 순간 문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뭐 쟁점조차 아니다. 자본주의가 네,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아니고 뭐 헤드셋 같은 걸 음악 안 나오니까는 듣고 있을게요. 근데 내려놨는데 너무 거기서 음악이 충격이었어요. 계속 나와.
작게 나온 어차피 소리 안 나는데 상관없지 않냐. 아니 소리 안 나고 꺼. 하지만 그 학생은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 근데 그 기분을 알 것 같기도 한 알것 거죠. 같아요. 우리는 이 고립과 저도 외로운 그러고 시대에 있거든요. 그쵸. 왜 자기 전에 혼자 있으면 자기 전에 유튜브 뭐 틀어놓고 안 보는데 틀어놓고 잠들잖아요. 있잖아. 틀어놓고 그 약간 TV 미숙정이라고 켜놓고 자는 거.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TV 켜놓고 자는 것 같은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즉 사챕터가 교육도 다 엉망이고 선생님들은 고군분투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관료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뭐 지혜를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그걸 다 책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관료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실제로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이걸 정량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평가하기 위해서. 공공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가 우리가 사회에 사회 실제로 기본 하는 틀인 것 거거나 같아. 네. 거기에 내야 되는 제출에는 서류나 너무 이런 거에 고도화돼서 사실 이 분리돼 있어. 분리돼 있는 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따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소모적인 작성하기 위해 이 뭔가 현실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도 이 정도인데 공무원은 더 심하겠구나. 이런 관리의 관리의 관리를 관리를 위한 관리.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어떤 리뷰를 봤는데 다른 건 많이 봤어. 리뷰를 봤는데 공문을 읽지 않았어요. 아 근데 리뷰가 도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문제랑 그 관료주의 문제. 네. 이 관료주의가 제일 드러나는 게 교육이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본인의 교육자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교육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신이 암시 안 그런 먹는다고 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도 문제가 되게 크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체계와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말하고 있고, 여기 이게 이제 리얼리즘에 자본주의에 푹 담궈져서 생산되는 이 결과적 현상을 리얼리즘으로 봤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 앞단의 이 제도 체제 이거를 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의 사회는 개인들에게 그 모든 걸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도 너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나오잖아요. 생태 문제, 환경 문제 네가 해결하고 싶으면 네가 공정무역 제품을 사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끝날 때 대나무 칫솔 사고 그 레이첼 카스가 용납. 그 책 읽었던 그 책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이 없잖아요. 지금 올해 여름에 너무너무 뜨겁고 덥고 맞아. 막 정말 막 해를 맞이하면서 맞이할수록 그거를 겪고 있는데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절대 않고 그러면 뭔가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에어컨을 안 쓸까요?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박유석 교수님 책 볼 때도 그 문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이제 더 이상 제동을 할 수 없이 막 굴러가는 그래요. 아무도 이걸 멈출 수 없고 극단까지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상황을 약간 빗대어서 그렇게 그리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들 체념해서 그 안에 이제 실려서 덜컥덜컥 가면서 그냥 이 순간이라도 좀 행복하게 이 순간이라도 내 마음의 안정을 구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번에 생각했던 게 송년동 광장에 건물을 만들잖아요.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서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석유 공부는 했어요. 얘기는 계속 오래 네. 했던 근데 거예요. 송년동 광장이 우리의 생태적 관점에서는 그냥 비어있는 자연의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좋고 그냥 땅을 좀 놔두면 사회적 비용도 안 들어가고 좋잖아. 그냥 지금 거기 그러니까. 기회는 너무 좋은데 그 땅이 근데 아깝다고 생각하자. 근데 이제 거기 건물을 좋다. 짓고 설계 공부를 하면 분명히 건축가들 사이에서 그냥 비워두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먹거리인데. 내 맞아. 프로젝트가 그렇게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어. 이름 알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하지 말자는 설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공부를 없어졌어.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기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름만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내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그 유혹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약간 그 생각했어요. 오세훈이 이번에 그 광장 세종로 광장에서 공모전을 진짜 또 뭐? 내놨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해가지고 여기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할까. 너무 공감이 가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협회가 어디서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특히 좀 이런 거 그만, 많이 막 하니까 이런.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그리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그냥 봐보자. 뭔가 그리고 이제 정말 공공에 내어주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꺼리가 생기면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 실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리고 협회도 사실 맞아요. 협회가 제일 그 먹거리에 제일 예민한 조직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들의 먹거리를 이 만들어야 되는 게 집단이니까. 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절대 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적 차원에서 정말 그 새로운 공공과 사회와 바보지. 미래를 가만히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면 관점과 바보 되지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너 혼자 뭐냐? 잘났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 뭐 아무리 걸어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맞아. 되겠지. 바보가 되거나. 진짜 여기 목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그걸로 정말 빵 뜨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잘 비우는 걸 만들어서 아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관점도 있다. 아니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진짜 맛있죠. 아니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 맛있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아 여러분 저 얘기하는 아시죠? 왜 내가 맛있다고 할 때 안 먹고서 지금 그래. 이게 진짜 너무 근데 맛있어. 너무 미안한데 내 조각밖에 우리가 안 사왔어. 안 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침에 빵을 먹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나도 진짜 아침에 맛있어요. 안 드신 잘 분. 먹었어요. 나 한 입만 먹고 저거 좀 잘라줘. 조금만 먹어봐야 돼. 이거 짜지가 힘들어. 밥 먹고 힘들어? 줄게요. 아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걸 한 입 먹을게. 여기. 끝에를 먹어볼게. 아니 후추가 진짜 맛있고. 갑자기. 야, 여러분 인디님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게 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이야. 이게 다 맛있는 빵에 이렇게 막눈 돌아가가지고 무슨 뭐 차라리고 나발이고. 이게 다 그냥 우리가 전치표 이렇게 하는 거야. 자본이야. 나 먹었으니까 말도 안 자본주의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야 이 자본주의 맛 어떡해. 나 지금 눈 돌아갔잖아. 우리 못 벗어나. 아 근데 이 자본주의가 이런 골목에 있다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빵집 때문에 나 아까 딱 빵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 골목이 좋아졌어. 향기가 이걸 뭐 느낌 좋았어요. 저 향기가 그때도. 향기가 진짜 이 동네는 살만한 동네 약간. 느낌 좋았어요. 깜짝이야. 그래 이름이 뭐더라? 베이커리. 잠깐만 무슨 협회 얘기하고 있었잖아 무슨. 아, 협회. 우리가 그 빵 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에서 먹다가 그러니까 사가지고 차에 갔었나 봐. 근데 차에서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더 사러 왔어. 그랬죠. 그래. 되게 이게 빵집 이름 얘기하면 약간 중간감 그래. PPL로 뭐 얘기하지? 아무튼 무슨 협회가 협회 얘기하고 있었어. 협회가. 안 웃었죠. 그 먹거리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소년동에 뭘 만든다. 드세요. 그랬을 때 그걸 진짜 만약에 뭐 공모를 해. 그럼 그거 될 사람은 윗대가리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 짓지 말자고 하면 이제 전혀 사실은 내가 될 일이 없지만 내 먹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저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저런 거 반대한다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 반대를 안 하고 만약에 그걸 해. 그럼 그 사람이 되겠지. 이미 이런 그런 거 어떤 다 네임밸류로 다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지금 네임밸류를 뭐 이렇게 뭐랄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별로라고 생각해서 다 해외 건축가들 끌고 오는 상황에서 뭘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내가 이러고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작은 사람인 내가 그거를 할 일이 없잖아. 이 체제 안에서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반대하면 저 새끼는 배가 불러가지고 막 남의 먹거리까지 이렇게 막 그 다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사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반대를 안 해도 어차피 그건 내 먹거리가 아닌 체제인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냥 뭔가 맞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거. 그게 약간 다 어떻게 보면 환상을 만들어서 주입시키고 근데 제가 약간 요즘 유튜브에 제가 너무 뭐랄까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너무 반자본주의로 사나 싶어가지고 자기개발 뭐 이런 걸 좀 유튜브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그치 좀 시간을 난 굴욕적이야 그런 거 보면 뭔가. 그런 걸 내가 보면은 약간 굴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굴욕적인 근데 초반에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치 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조금 더 뭐랄까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게 점점 그걸 계속 보면 볼수록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구나로 이제 결론이 나니까 결국 또 반자본주의의 사람으로 이게 튕겨져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차피 이건 다 환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랄까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랑 자본주의랑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나는 그걸 진짜 막 뭐 하나 진짜 티끌이라도 받겠지. 근데 사실 이 체제는 나를 위한 체제가 아닌데 약간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
영원히 이제 그 반자본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또 약간 이 글 쓴 사람도 그런 자괴감을 느꼈을 건데 음, 그 와중에 음, 나는 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해야 그렇죠.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렇기 때문에- 생계까지만 유지하는 거면 자본주의에 노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자본주의가 계속 주는 불안감이 있어요. 계속 맞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그러니까 해. 불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막 어. 해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고.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전염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SNS든 뭐 이제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얻는 이득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불안한 거, 넌 이걸 모르면 못 살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헤드라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불안해도 글 쓰셨죠? 응? 아 맞아, 불안에 대해서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해서 여기에 집착하게 하거나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좀 더 뭘 해야지. 심지어 이것들이 애들한테도 가게 돼요. 네.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 초중고 때 그런 불안감이 다 있지 않았어요? 어제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 이제 공립인데 대안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 대안학교 안에서 애들이 엄마 애들이 한 번씩은 다 이 학교를 온 걸 후회하게 돼. 학교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공부를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딴짓을 해요. 그냥 놀이학교야.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너무 재밌고 좋고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안함이 있어요. 와. 우리가 이런 게 불안하고 있어도 되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있어도 우리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대학이나 어떻게 해서 어떤 정상적인 사회 성원으로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는 거 맞을까? 이렇게까지 돌아도 돼? 이런 불안감이 항상 깔려 있어. 근데 그 불안감이 어른인 우리도 있지 않아요? 있지. 네, 너무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이 정도로 지금 뭔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안 될 것 같고 뭔가 뭐 노후 걱정까지 이제 그냥 내가 곱게 죽을 수 있을까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치. 불안감이. 내가 이러면 맞아. 노후 준비 안 맞아. 돼서 혹시 길에 나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모더니즘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기준, 뭐 표준을 만들고 비정상을 맞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정상 계속 뭔가 해줘야 되고 정상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은 시스템이 딱 그 모던의 체계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는 이걸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그거를 가지고 더 큰 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은영 같은 선생님이 나와서 고쳐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런 심리나 이런 병적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TV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상담 받았으면 될 것을 그런 거 자꾸 주입하니까 더 국민적 오은영들이 생겼어. 그럼 정말 국민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아이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도 막 병폐가 있다 이런 얘기 다 읽어주면 안 된다 뭐 싶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뭔가 불안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 없는 거 너네가 평균이 아니라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니까 하고 계속 그러니까 대학이 없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입시는 점점 더 이렇게 과열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애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막연히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 인구가 줄은 대로 더 또 걔네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아니 앉아서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애들이랑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앞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점점 이게 나락으로 가면서 얘들아 어떡하지? 앞으로 5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저질러온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세대가 받겠죠. 칠 들어오면 뭐 있어요? 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칠더 그 영화? 맨을 예전에 봤어. 예전에 봤을 때 그 영화 너무 암울해가지고 너무 어둡다 영화가. 근데 약간 저럴만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 영화가 정말 명작이었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막 이 상황들을 실제로 겪고 나니까 출산율 확 떨어지고 이걸 겪고 나니까 진짜 이 전 영화 세계에서 제일 되게 어린애가 훌륭한 영화. 18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났어. 근데 이렇게 그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 그 아이가 죽어서 뉴스에 나와. 너무 그런 거를 상상력이 시작해요. 진짜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회가 피폐하니까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어느덧 죄책감이 그렇게 느껴져. 끊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권장해. 그리고 일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다 난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난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매일 일상이고
그 보호받는 사람들 안에서는 또 막 폭탄 테러가 일어나 내부에서 그 삶이. 그런데 다 그걸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락사 할 수 있는 키트를 다 나눠줘.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양극단의 이 상황이 계속 가다 보면 지금도 아까 그 책에서 딱 끝이 칠 들어보면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1%가 옛날에는 뭐 평균 소득이 뭐 한 6%였으면 지금은 뭐 13%고 평균 노동 임금의 500배 이상을 CEO들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벌 때 CEO들은 그럼 5억을 버는 거네? 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사회적으로 아쉬우면 이렇게 돼. 사회적으로 왜 성공한 영어 게 못 벌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게 덕목이잖아요. 그게 일치되잖아요. 맞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일을 많이 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500배 높은 돈을 받는 것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제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들을 거야.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요즘에 계속 드라마나 이런 거에 그냥 재벌집 모로 태어나는 약간 아예 그러니까 설정 태어날 자체가 그냥 재벌이 아니라 그냥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이게 전혀 극복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걸로 스토리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뭔가 이 그렇죠. 성장서사 뭐 이런 거에 환상을 했다면 여기는 요즘은 다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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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성공한 사람 중에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런 감성? 개천에서 운하는 그런 남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는데 뒷배가 있었으면 약간 부끄러워. 옛날에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그런 감성이 하지 있어서 못한. 그런 감수성이 있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아버지가 뭐 그거였기 때문에 밀어줬기 때문에 뭘 했다라는 게 부끄러운 거고 그걸 이제는 그런 것부터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서사가 없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그냥 처음부터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세팅돼서 나오는 것이 본인의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막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지독해. 약간 뭐 약간 맞아. 오히려 더 뭔가 쟤는 원래 흑수저 출신이라서 그 음. 젠틀버스터 대표가 그냥 직원들이 너네 대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애들 다 흑수저 출신. 자기는 사장이야. 그냥 자기는 사장 특징. 흑수저 출신. 그냥 자수성가해서 사람이 좀 그래. 책 있지 않아요? 겁나 웃겨. 원래부터 되게 이제 막 유럽에 막 대단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부자들하고 그런 부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부자가 된 신흥부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아비투스? 끊임없이 그쵸 아비투스 얘기하려고 끊임없이 막 그 격차를 말하듯이 너와 나는 격이 다르다 이걸 만들어내는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계급에 대한 얘기. 그 있어요. 난 그런 거 이게 웃긴 것 수평으로 같아. 만들려다가 오히려 더 탈중심화돼서 사람들이 계급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이렇게 관리의 어떤 마이크로 매니징 되면서 더 계급화되었다. 더 맞아. 촘촘하게 계급화되었다. 난 그 단어 되게 웃긴 거 같아. 귀티. 한참 유행하지 맞아. 않았어요? 지금도 많이 쓰지 네. 않아요? 있어 보인다. 귀티라는 것에 대해서 올드머니로. 아니 네. 우리가 제 예전에 책상에 너무 그런 거 있잖아. 7, 80년대 부모님 세대 7, 80년대 이렇게 땅이 확 올라가지고 졸부. 갑자기 졸부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잖아요. 그냥 막 보면 요즘에는 능력이야. 이렇게 그냥 귀티라는 말이 능력이야 느낄 이렇게 수가 없어.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AI로 되면서 더 격차는 벌어지는 AI 사실 시대가 노동의 되면서 가치도 지금의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노동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뭐랄까 극복하거나 그러니까 극복이라기보다 이렇게 뭔가 노동으로서 쌓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그것도 되게 좀 그렇긴 해요. 지난번 그 책 볼 때 뭐 포드주의가 우리가 포드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포디즘의 핵심이 노동의 가치를 되게 높게 책정해줘서 노동자들한테 큰 돈을 주었었다는 맞아.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이 부분 되게 감동적이다. 그 방송국인 책 볼 때 그랬었는데 이제 그 탈포드주의라고 여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 시스템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관리랑 자본만 그 남은 거지. 부르주아들에게 혁명을 부추긴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에 기대했던 사회주의 시스템의 어떤 근간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너네가 자본의
이게 가진 자들 없는 자들 없고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겠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이제 노동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본을 가질 수는 없는 구조가 딱 고착화됐고 그게 점점 양극화에 벌어지고 있고 노동의 가치라는 게 정말 일말에 그때는 포도에서 자동차 만들면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미국에서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는 막 기계만도 못한 돈을 받고 이제 기계만도 못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유목민들처럼 그 유동성인가 그 유연성이 유연성, 제일 노동 무서운 유연성. 말이라고 소름 끼치는 표현이 맞아. 책에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이제 나라 위에 거대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자본주의의 그 다음 단계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이걸 그냥 자본주의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나?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글로벌 않을까? 이것이 지났을 때 그때 자본주의 자본주의였다고 처음 얘기하는 생각할 거지. 때 내가 자본주의 국가 생각해서 위에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맞아.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책을 막 가져와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갔었는데 이 책을 먼저 다 읽고 이걸 읽는 다 읽은 거예요? 저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책이 뭔가 제목 얘기해 와, 주세요. 진짜 세다. 이거 저기 잠깐 그 김상봉 철학가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철학가인데 약간 그 진보당의 창당에 기여했었고 근데 이 진보당이 영성이란 말. 이름을 영성이란 말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름을 영성하는 바꾸고 친구. 막 이렇게 하자 이게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 의외로. 근데 그 그런 영성이 진짜 영성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세계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 세계를 구원할까 약간 종교적인 거의 믿음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3.1운동 같은 것도 했었던 거고 맞아. 그 한거도 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지난번에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 없이 혁명만 계속 했던 거야.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체계를 만들어낼 그 개인들의 힘이 뭉치어지지 않고 그냥 일단 엎었어. 근데 엎었잖아요. 촛불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말 민주적이고 이 사회 공공과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결집을 하지 못했던 그 제도나 그런 것들을 내지 못했던 거죠. 정당이 그냥 이렇게 반대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대안이 반대만 해서는 사실 안 된다는 어떤 게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맞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알고 있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나는 한편 이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반 정도 읽었어요. 그 앞에 내용은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인간이 진보해 올 수 있고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건 공동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동의 신화를 가지고 있나? 없지 다 않나요? 깨졌죠. 근데 그게 깨져야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깨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강 작가가 5.18이나 4.3에 대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사실 한국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것조차 민원을 넣는 경우가 너무 그거 불온도서였어요. 그거 블랙리스트. 맞아. 심지어 블랙리스트. 소년연대도 교과서에 다 등재 안 되게. 5.18에 대해서 말도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약간 감격적인 부분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맞아. 근데 어쨌든 약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갇혀서 지내다가 갑자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 거에서 우리 한국 바깥의 세상이 있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래요. 그때 되게 노벨상은 이게 진짜야. 정말 권위 있는 상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어떤 세상 바깥을 모른 채 이렇게 한국에서 좀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 밖에 뭔가 다른 눈들이 있구나를 느낀 게 그 노벨상의 지금 수상이다. 대안이다 대안. 대한 노벨이다. 대안이 노벨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읽을 거야 이런 생각에 너무 짜릿해서 있지. 아니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읽고 있었대요. 읽고 있었지만 다들 그래 노벨 문학상 받았어? 그러면 한 두세 번 사볼까 이러잖아. 그래서 약간 진짜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데 사실 어느 순간 뭐 이런 책 읽으면서 약간 각성하고 이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래도 맞아요. 뭐라도 대안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까지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시간이 이제 우리가 너무 늦게 네. 시작해갖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은 어쨌든 이게 결론을 내려는 책도 아니고 자본주의 해결하는 책도 아니고
나는 이게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한 게 우리의 되게 책을 선택하는 흐름에 맡겨 왔다고 생각해. 약간 당황스럽지만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뭐 아파트를 얘기하든 건축을 얘기하든 역사를 얘기하든 어느 지점에서 대안이 없는가. 환경을 얘기하든. 환경을 얘기하든 뭐 그랬을 때 끝나는 거는 뭐 사회 시스템이었지만 그 저변에 더 깊숙한 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서 뭔가 조금 구심점을 찾아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막 되게 좋아요. 깊게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너무 늦게 시작해서 각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자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이 책에서만 더 얘기하고 끊죠. 이거. 이 세계를 거대하게 감싸고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개인의 역할로만 저는 계속 개인과 우리 이 이야기로 계속 가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나 개인의 윤리로만 계속 환원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대안이라면 그 다음에 더 말씀하신 조금 더 윗단계 상위 단계 제도나 정치나 집단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우리 사회에서의 희망이라면 희망일 거고 안 된다면 절망일 거고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우리 다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다 아이러니 아니야? 자본에서 그 개발 사업 하시잖아요. 아니 저도 개발 사업 그것이 거의 자본주의 돈은 아예 가치인데 나는 맞아. 근데 희망이 되게 역치가 낮아서 내가 좀 아이러니를 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괴리가 당연히 아예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행위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사실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도시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뭐라 그럴까 사회에 기여한다거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도시에 제시한다거나 대한 생각한 하는 걸 게 그때 쓸 수 있는 아닐까. 건축물 개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디자인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뭐 자본주의 이라는 그 안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당연하게만 보지 말고 좀 뭔가 다르게 아까 같은 그런 생각들 자기의 업을 더 방식에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기는 한데 뭔가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도시 차원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머릿속에 루꼬르비 제가 생각나는 건 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뭐 개발 사업 하지 않냐고 하셨을 때 제가 그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와는 사실 개발 사업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그 프로젝트 그 했던 거에서 약간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개발 사업 쪽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대안적 개발? 여기가 어떻게 약간 대안적 개발 같은 거 없을까 했는데 이 회사에서 약간 그런 뭐 어쨌든 되게 퍼블릭이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약간 이런 것에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이제 어떤 공공성을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그걸 하더라도 분양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리얼리즘이구나를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약간 또 이래저래 그 다시 좀 생각났던 책이 제가 그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혼자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이반 일리치의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퇴사하고 교보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매대 있는 거 보고서 갑자기 너무 꽂혀가지고 봤는데 그거의 영어 제목이 유용한 실업을 할 권리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관련된 얘기를 그때 처음 좀 어떻게 보면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자본주의의 대항 혹은 대항하는 거로서 의미 있는 실업 그러니까 이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완전 의미 있는 실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내 딴에 뭘 해보겠다고. 근데 그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읽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안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약간 이게 뭔가 이 현상,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줌으로써 뭐라도 내가 다른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주는 것 같고 그 최근에 그 팩토리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 주제가 버섯이랑 곰팡이에요. 근데 그 저번에 주인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책 있잖아요. 버섯.
세계 끝에 새의 버섯. 버섯.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 그 버섯과 곰팡이가 동물과 식물이 아닌 어떤 그런 대안의 어떤 존재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번져나가고 그다음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걸 되게 희한하게 전시해 놓은 건데 약간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거보다는 아 저런 식의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 세상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뭐랄까 이게 뭐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어느 순간 그냥 곰팡이가 이렇게 막 번지면 말도 못하게 그냥 순식간에 번져버리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전시 보면서 약간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뭔가 혁명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뒤엎는 거 말고 그 좀이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세계 끝에 버섯에서도 그 버섯이 같은 의미예요? 모르겠어요. 그 책을 못 봐서. 근데 약간 이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이 1년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건 몇 년이 됐고 이 전시를 준비한 것도 몇 달 동안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못알아는 건 아니지만 은유로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간이 전현우 씨 책에 항상 많이 언급되던 그래요? 그 대안적 그러니까 교통 이번에 제일 유명한 게 뭐지? 내가 무슨 뭐 되게 생각나는데 막 죽는데 누가 죽는데 기억 안 그냥 나는. 그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그 자리로 계속 사람 교체되는 약간 뭐 그런 내용인데 되게 의미심장한 게 그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구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긴 한데 그거랑도 연결된다. 저 다른 도시 모임에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런 작은 모임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인센티브인가? 네. 근데 맞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아닐까? 뭐 선언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 것을 알리는 거. 우리도 지금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자기 삶에 뭐 적용을 해서 뭔가 자기 뜻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뭘 하잖아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유를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도시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이 불만 있어. 인센티브 제도가 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뿐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엮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 공유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와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누군가는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게나마 공유할 수 있잖아요. 대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게 다 활용되는 예를 들어 그렇죠. 내가 이제 선거 나갈 건데 맞아. 뭔가 아이템이 필요해. 오늘 도시 빨리 PT 근데 한 50층 나는 만들어줘라. 정말 잘 연구한 전문가의 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걸 다 아는 맞아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갖다 쓸게요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정치인이 정말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 참모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고 자문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씬에서 해야 하는 어떤 역할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토대를 정말 미약하게라도 계속 질문하고 쌓아가고 연구하고 하는 게 키워드라도 계속 맞아요. 뱉어내고 있다거나 어떤 것을 선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매번 휘둘리고 정치가 잘못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치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뭔가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또 우리의 섬세한 눈이랄까?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관찰에 대한 것들 네. 아니면은 뭐 인지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지금 당장 쓰일 것이 아니라도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일 중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야